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뒷시기에 이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가 넘어가는, 여기서 시대가 바뀌는, 통치 방식이 바뀌는 부분을 좀 볼 텐데, 이유가 있겠죠. 10년 동안 유지했었던 이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한데, 3.1운동이죠. 이 3.1운동이랑 여러분들이 짝꿍으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3.1운동을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결론만 놓고 본다면 실패했죠. 왜냐하면 독립을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었느냐? 그거는 아니고 이 3.1운동의 결과 우리가 깨달은 게 우리가 지금은 내부의 땅을 되찾지 못해도 이거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뭔가 의견을 결집을 해서 국권을 반환받아 오는 그런 주체, 대표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임시정부고요. 지금 임시라는 글자만 떼버리면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히 중간에 껴있다 사라진 그런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와 이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였다는데 그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짝꿍으로 같이 인과관계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3.1운동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일어났고 이거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어땠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 과정과 결과를 묶어가지고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1운동 보겠습니다. 3.1운동. 3.1운동이 만주, 연해주까지 해외까지 나갔다는 거 기억하라고 지금 포인트가 찝어져 있는데 한국 내부에서만 일어났었던 활동이 아니고 이게 연쇄 반응으로 해외까지 계속 퍼져 나갔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배경. 국외가 있고 국내가 있는데 어떤 분위기 속에서 3.1운동이라는 걸 하게 됐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보는 건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굉장히 포갑적인 정치를 당하면서 그런 통치를 당하면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고요. 그런 시점 속에서 바깥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승전국들끼리 자, 이제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다시 개편할 것인가를 놓고서 어떤 정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나오냐? 미국의 대통령이었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에게는 정치적인 운명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 다른 민족은 간섭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딱 맞는 얘기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원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으로 가기를 우리가 원해요. 우리의 운명은 그걸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일본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자, 너넨 이제부터 일본의 식민지야 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고무돼요. 자, 지금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제 이런 흐름을 타서 우리도 어떻게 다시 나라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해야겠다라고 고무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윌슨이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같이 정말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승전국들끼리만 통하는 얘기인데 패전국의 식민지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결국엔 이것도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얘기일 뿐인데 우리가 이걸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희망을 품은 거죠. 여기에 먼저 움직인 건 아무래도 꿈과 희망 같은 미래를 꿈꾸는 좀 젊은 층들. 누가 여기에 반응하냐면 자, 일본 도쿄에 유학 갔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이 유학생들, 조선 유학생들이죠. 가장 심장부에, 일제의 심장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뭘 했냐면 이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재창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만천하에 이걸 공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되고 비밀리에 이 의견을 합치를 본 다음에 선언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낭독을 해서 선언을 해서 우리는 자주국가라는 걸 선포를 하고 일본에게 우리 주권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백 명의 조선 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종교 모임이라고 속여서 학생들 모아가지고 YMCA 회관에 가서 종교적인 어떤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하다가 기습적으로 선언서를 낭독을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관계됐었던 대부분의 조선 유학생들은 다 체포돼서 끌려가게 되고요. 이게 국내에 알려지고 나서 상당히 국내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랑 맞물려서 국내 상황은 지금 어땠냐면 너무나 혹독한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이 우리도 사람인데 여기까지 지금 차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이 막 쌓여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19년에 1월 달에 고종이 갑자기 사망을 해요. 급사. 왜 급사라는 표현을 쓰냐? 지병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느닷없이 죽었어요. 느닷없이. 그런데 고종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사인이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어요.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다가 뭐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했다가 그게 사인이 한번 바뀝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아니 엊그제까지 정정했었던 이 왕이 갑자기 돌연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 독살설이 유포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일제가 이 독살을 했다더라 라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게 되고 이게 그냥 몇몇 사람만 쏘곤대는 얘기가 아니라 광화문 담벼락에 막 크게 벽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흉흉한 소문으로 돌아다녔어요. 안 그래도 이 무단 통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고종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나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얘네는 정말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고종이 사망하고 나서 장례 절차도 대폭 축소를 시켜버리고 빨리빨리 끝내려는 경향성이 좀 보였던 거죠. 사람들의 분노가 거의 극에 달한 시점이라는 거, 국내에서는. 요거를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자, 준비 및 전개 과정을 좀 볼게요. 독립선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우리도 낭독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금 빼앗긴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독립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거를 만천하에 우리의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 독립선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독립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방식이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채택이 됐던 이유는 이 운동을 기획했었던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천도교, 기독교, 불교 단체 대표와 학생들이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데이를 잡아요. 우리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할 거다. 일제랑 똑같이 일제는 저렇게 무단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온 국민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확실한 액션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 이걸 꾸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사실 무단 통치 시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들 막 몇 명만 모여도 안 된다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감시를 심하게 할 때였는데 예외의 날짜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고종의 죽음 때문에.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일본인들은 조선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거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은 국장이잖아요. 국장. 왕이 죽어서 고종이 사망을 해서 전 왕이 죽어서 여기에 행렬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온다는데 일본도 천황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 국장에 참석하는 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국장 날짜에 맞춰서 장례 날짜에 맞춰가지고 지방에서 지금 선비들이 막 상경하고 있었어요. 그 상여 나가는 거 따라가려고.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되게 불편은 한데 아니 근데 이거를 뭐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 뭐 이거는 그냥 국가적인 세레모니니까 이거가 끝나고 나면 빨리 우리가 무력으로 해산을 시켜버려야지 이러면서 못마땅하게 중간중간 기마 경찰대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따가닥거리면서 그냥 보기만 해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때야말로 우리가 단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종의 인산일, 장례 상여가 나가는 그 날을 딱 꼽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서울 중앙에 모여 있을 때 만세 시위를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요 계획을 합니다. 이 날짜를 디데이를 잡아요. 3월 1일. 고종의 인산일은 3월 1일은 아닙니다. 3월 1일은 아니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 원래 고종의 인산일에 디데일이 3월 3일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임금이 사망을 해서 전 임금이 사망을 해서 시신이 나가는 운구 행렬인데 여기다 대고 만세를 하는 건 좀 불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당일에는 하지 말자. 근데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인산일 당일이 아니고 전날에 하자라고 날짜를 바꾸게 돼요. 자, 그러면 3월 2일이네요. 3월 3일은 안 되겠어. 3월 2일에 하자.
근데 3월 2일도 안 되겠다. 왜냐면 3월 2일이 일요일이다. 일요일은 안 되죠. 지금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개신교나 이쪽은 그 일요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안 돼. 라고 해서 하루를 더 땡겨가지고 3월 1일 토요일에 이 날짜가 디데이로 잡히게 돼요. 어쩌면 이게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날짜를 땡겼기 때문이기도 해요. 일본인들도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는 거는 뭔가 일이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어렴풋이 아마 고종의 인산일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날 병력을 가장 강화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두 날짜나 땡겼다는 거는 전혀 알 길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방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지금 됐는데 3월 1일에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여차저차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서 29명이서 저기 인사동에 태화관이라는 고급 요리집이 있었어요. 이쪽에 가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사실 원래는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학생들하고 약속했던 게 뭐냐면 선언서 낭독은 33인이 하되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 독립선언서 뿌리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학생 대표단하고. 그렇게 해서 말을 다 맞춰놨는데 전날에 갑자기 낭독 장소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뀐 장소들은 학생들에게 공유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부러 바꾼 거라서. 이거에 그 민족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걱정이 드는 게 지금 일본 기마 경찰 부대는 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다 한들 과연 우리의 평화적인 시위를 평화적으로 맞받아 쳐 줄까? 저 차고 있는 총이나 칼 가지고 그냥 쏴버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서울에 모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고종의 장례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총이라도 한번 쏘면은 여러 사람 다치지 않을까? 이 약간 무장 충돌이 있을까 봐 좀 불안했어요. 근데 학생들과 시민들하고 이 일본 경찰들이 부딪히면서 사고가 날까 봐 너무 겁이 나서 사실 그렇게 쓸데없는 희생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해버리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낭독 장소를 바꿔버립니다. 낭독 장소를 요리집으로 바꿨다는 거는 학생들은 모르는 채로 학생들은 약속했었던 탑골공원에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만나가지고 선언을 한다라고 했던 시간이 2시입니다. 2시. 오후 2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은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 경찰들한테 우리가 지금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라고 자진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를 좀 피하고 그럼 우리가 선언서를 낭독했다는 걸 일본에다가 알릴 수 있으면서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흘러가지 않았어요.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과 시민들은 약속했었던 2시가 지나도 민족 대표들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잡혀갔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대로 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겠죠. 이게 불안했던 그 순간에 어떤 학생이 그 탑골공원의 팔각정에 올라가서 품속에 있었던 선언서를 딱 꺼내가지고 그걸 낭독을 해요. 그리고 낭독을 쪼라락 한 다음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행진을 이끌어 갑니다. 그 학생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만세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학생들이 준비했었던 선언서하고 태극기 같은 걸 나눠주면서 거리의 가두 행진이 시작이 돼요. 이걸 안 하려고 여기서 모여서 한 건데 결국에는 계획했던 대로 이 행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만세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계속 바깥쪽으로 확장이 돼서 아랫동네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의 해외까지도 이거를 보도를 받고 해외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거죠. 자, 만세 시위의 확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지방 도시까지 이 독립선언서를 기차로 다 옮겨줬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우리는 무기 없어요. 그냥 그 독립선언서하고 태극기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만세 시위가 확산이 되고요. 농민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농촌까지 확산이 됩니다. 저기 수원의 화성, 제암리 이런 데에서도 시장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일본은 우리의 평화적인 시위를 평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맞받아치겠죠. 그냥 총 쏘고
칼로 그냥 손 다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자비한 진압을, 폭력적인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농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뭐라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막대기라도 들고 와서 에잇하고 같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무력저항으로 성격이 조금 바뀌었고요. 여기에서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끝난 게 아니고 3.1 운동이라고 하지만 3월 1일 하루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거의 몇 달에 걸쳐가지고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해외까지 퍼진 거죠. 만주, 연해주,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 만세 시위가 굉장히 확산이 돼서 정확히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카운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최소 그래도 200만 명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추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엄청난 탄압이, 보복성 탄압이 가해지게 되고요. 우린 그냥 일반인이에요. 학생, 시민, 농민, 그냥 일반인이에요. 우린 일반인인데 일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을 합니다. 엄청난 희생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탄압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제암리 사건입니다. 수원에, 지금 현재 화성이죠? 화성의 제암리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화성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수원 화성의 제암리 부근에서 시장을 돌면서 이런 일이 만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순사가 2명이 죽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너희 동네 사람들을 탄압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왔어 하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집집마다 16세 이상의 남성들은 다 나와라. 저기 교회당으로 모여라.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 때 바깥쪽에서 문을 잠근 다음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피해서 문 열고 나오는 사람들을 밖에서 다 일괄로 총으로 사격을 해요. 몰살 당한 거죠. 몰살. 이게 제암리 사건입니다. 이 무차별 학생 학살이죠. 어마어마했죠. 사람 타는 냄새 막 진동하고 그들의 유가족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사실은 거기에 어쩌다가 불이 나가지고 사고로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존자들이 있었고 이 수원에도 사실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학살이었기 때문에 수원 지역에 내려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이런 학살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일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선교사였던 스코필드에게도 이게 알려지게 되어서 스코필드가 가서 그 참상을 보고 그 몰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주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게 알려지게 되어서 이게 세계적인 어떤 핵심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되고 재판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일본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판결했냐면 이 학살을 주도했었던 아리타 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결국 무죄가 선고가 돼요. 왜 무죄일까? 이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개인적인 원한이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일본은 정말 궁색한 논리를 꺼내 듭니다. 이런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본의 법이 없다라고 하는 희한한 얘기를 하면서 아리타라고 하는 이 학살의 주범은 결국엔 무죄로 어영부영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3.1 운동의 거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 또 여기 있잖아요. 유관순 열사. 지금으로 치면 그냥 여고생이죠.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온 가족이 참여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본인은 부모의 시체를 들쳐업고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옥중에서 갇혀있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도 끊임없이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결국에는 순국을 하게 돼요. 밖으로 나오는 날짜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나는 거죠. 3.1운동이라고 하는 걸 쭉 살펴봤을 때. 그래서 가끔 기출사료로 뭐가 나오냐면 3.1운동의 참상을 세계에 알려준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프랭크 스코필드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태생이고요. 캐나다 의학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독립장 받았어요. 외국인인데. 3.1운동 당시에 일제가 저지른 제암리 학살 그리고 추가적인 학살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너무 잔인해서 그동안 공개가 다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3.1운동 100주년 때
어떤 모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로 이 스코필드의 사진 원본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를 왜 안 했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그때 그걸 처음 봤는데 너무 끔찍한, 거의 뭐 그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그 부상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사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찍어가지고 자료로 다 기록으로 남겨놨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언론사에다가 이런 사진들을 제보를 해서 일제가 지금 조선이라는 작은 국가에 얼마나 많은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만천하에 알리게 되죠. 이 사람은 그게 되게 쇼크를 받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우리하고 교류를 지속을 했습니다. 애정이 상당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스코필드잖아요. 한국 이름도 있어요. 스코필드를 빠르게 발음을 한 버전으로 자기 한국 이름을 짓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서코필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어요. 서코필. 그래서 이 이름으로 활동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 그 건국훈장도 받고 사망하고 나서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최초의 외국인이 바로 이 스코필드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대단하냐면 보통은 선교사 출신의 외국인이 사망하면 양화진에 보통 많이 묻혀요. 선교사 무덤에.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거의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묻은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독립운동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요. 우리가 33인의 민족대표라고 하죠. 이 사람을 34번째 민족대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많이 남겨놨어요. 자, 3.1운동, 그럼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갖느냐? 각계 각층, 남녀노소, 그리고 국내 국외 전 조선인이 전부 참여한 아주 거국적인 만세운동이었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그럴 만한 환경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범위로 퍼져나갔다는 데 대단한 의미를 두고 있고요. 영향은 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영향. 일제가 3.1운동을 겪고 조금 놀라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폭력으로 우리를 눌러왔는데 안 눌러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안 되네. 채찍만 썼더니 안 되잖아. 그렇다고 진짜 당근을 주긴 싫어요. 당근을 주긴 싫지만 당근을 주는 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채찍만으로는 완벽하게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오히려 누르고 눌렀더니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일 감정만 높아졌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결속을 보고 일본인들이 조금 놀래서 뭘 하냐면 얘네들끼리 뭉치는 결속을 해체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간질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도 육성하고 이들끼리 일본에 충성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마인드를 주게끔 통치의 방식을 교묘하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꾼 거, 이른바 문화 통치라는 걸 해요. 이제 우리가 너네 그렇게 총이랑 칼로 안 할 거야. 똑같이 일본인처럼 대우해주면서 너희들한테 여러 가지 또 기회도 많이 열어줄 거고 문화적인 통치를 할게. 이제 군인들로 이제 총독 임명 안 할 거고 다 할게.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은 그 사자성어 중에서 조삼모사라고 있어요. 조삼모사. 그 바보 원숭이 얘기죠. 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줬던 거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뭐 했더니 뭐 원숭이가 되게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똑같잖아요. 개수 자체는 그냥 다르게 주는 것처럼 앞뒤만 바꿔버린 건데도 그 바보 원숭이는 막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 피셜이 아니고 여기 피셜이거든요. 문화 통치. 이거 일본의 발상입니다. 이 문화 통치라고 명칭을 바꾸고 몇 가지를 유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의 뭔가를 하고서는 문화 통치야.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붙인 거죠. 이걸 진짜 문화 통치로 알면 곤란합니다. 이 문화 통치는 문화 통치가 아니고 문화 통치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문화적인 걸 육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결속을 막고 친일파를 육성해서 일제의 통치가 쉽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요. 다시는 3.1운동 같은 거대한 단위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게 이 문화 통치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3.1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뭘 느꼈겠어요? 우리는 왜 실패했지? 이렇게 몇백만 명 모일 수 있는 독립운동 우리가 또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왜 우리 독립 안 됐을까? 너무 아까운데? 왜 안 됐지? 생각해보니 그냥 태극기 나눠주고 선언서 나눠주고 만세하는 것까진 좋았어. 근데 만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턴이 완전 공동 상태였다는 거야.
일본이 주춤하고 움찔할 때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주권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이거를 뭔가 액션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권을 갖고 오는 것까지 누가 책임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 길거리를 뛰어나와서 만세는 다 하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 액션이 없었잖아요. 그냥 만세하고 끝이잖아요. 탄압받고 끝. 이게 너무 아깝다. 이게 실패한 이유는 만세 액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무언가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걸 책임지고 맡아줄 진짜 국민의 대표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본 거죠. 우리들의 컨트롤 타워 대표 집단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비록 지금은 임시라는 글자를 붙일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위치에? 중국의 상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3.1운동이 중국의 5.4운동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옵니다. 동방의 정말 작은 국가가 이런 걸 했다는 거에 다들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 식민 통치 받고 있었던 국가에도 굉장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1운동은 동아시아의 평화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3.1운동 이런 식으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이런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럼 이제 3.1운동 다음 3.1운동으로 인해서 생겨났었던 임시정부가 바로 따닥으로 나오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에 바로 3월 달에 생겨요. 3월 달에 생기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통합체제로 생긴 건 아니고 이 생각을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생겨요. 아, 맞네. 대표 집단이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한국민의회 이거 연해주입니다. 바깥쪽에 연해주에서 먼저 생기고 상하이에서 생기고 서울에서도 수립이 됩니다. 각각 주체와 장소와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3.1운동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연달아서 생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실은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교재에는 3개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임시정부라는 형태로 대표체제를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한 8개 정도 돼요. 국내 국외 합쳐가지고. 근데 이 8개 중에서 어떤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를 꼽아보니까 이렇게 3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머리가 3개일 필요는 없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해 볼 때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상해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삼권 분립에 입각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3.1운동이 최초로 발생하고 나서 약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요. 지도부로 대표자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 서로 약간 다른 방향의 노선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표자로 들어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임시정부는 독립운동도 성격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쪽이 있고 민족주의 계통이 있고 여러 가지예요. 또 외교가 중요하다, 무장투쟁 중요하다, 실력 양성이 중요하다,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이렇게 전부 알록달록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흩어져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있었는데 임시정부에서 이들을 같은 바구니 안에 넣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통합, 민족 통합 이런 데 의미가 상당히 깊이 있죠. 그래서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임을 해서 함께 출발을 했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는 어떻게 돌아갔느냐? 일본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연락망은 비밀로 2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통지하고 교통국이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국내에 있었던 비밀 행정 조직인데 바깥쪽에서 독립운동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역할을 전담했던 게 연통지고요. 교통국은 통신기관인데 국내랑 비밀리에 연락하는 걸로 이제 여기서 그걸 전담을 합니다. 나중에 둘 다 발각이 되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이 체제를 점점 완성시켜 가려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고요. 별표 쳐져 있는 거 좀 주의 깊게 봐주실게요. 독립공채. 돈은 끊임없이 필요하죠.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 체제였다면 세금을 거두면 되지만 나라가 망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 한들 이걸 일본이 가만두겠어요? 세금을 걷어도 그것을 임시정부로 송금하는 데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일제 방해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필요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발행을 했던 게 독립공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에요. 무슨 독립공채라고 써있는 이런 문서인데 이 뭐냐면 뭐 가령 우리 지금 돈으로 예시를 들어서 뭐 10,000원, 50,000원, 1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독립공채가 발행이 돼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골라 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사든 20,000원짜리 사든 그렇게 돈을 주고 이 종이를 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증을 하고 독립공채를 발행을 한다. 이거 5만 원짜리 독립공채 이렇게 써 있고 광복이 되면 나라를 되찾으면 여기에 이자 몇 프로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돈을 반환한다. 이 증서를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이거 받고서 돈을 꾸는 거에 가깝죠. 나중에 정부가 갚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독립공채입니다. 이 독립운동 자금 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3년 정도밖에 발행되진 않았는데 이게 몇 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걸 갖고만 있어도 일본의 어떤 추적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불태워버리거나 없앤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 요거를 광복이 되고 나서 거의 되찾아가지도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걸 갖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둔 사람들도 있고요. 몇 장이 발행됐는지 기록은 정확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독립공채의 넘버가 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0번대까지 있어요. 상당히 많이 공채가 발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발행 기간이 되게 짧다라는 걸 가정해 볼 때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게 지금 1919년인데 1919년도에 발행을 시작해가지고 21년도까지 발행이 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돈 받으려고 이거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기부하는 마음으로 보탬이 되려는 마음으로 이걸 사준 거죠. 정말로 광복이 되리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1945년에 독립한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되든 안 되든 일단 나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보는 견해도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1919년에 이 독립공채를 샀다면 광복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의 25년, 26년 이상을 기다린 거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청년 때 샀다면 지금 장년층이 넘어갔을 때에 독립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이걸 왜 살까? 임시정부가 있는데 여기에 세금 걷어서 세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비록 국가 내부에 없어도 이것이 임시여도 나라가 지금 망한 상태여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임시정부가 있어서 여기에 기대를 거는 거랑은 완전한 차이가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고된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인들한테는 언젠가 여기 임시정부에 소속된 독립운동가들이 나라 되찾아 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암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독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아이, 그 아이의 아이가 살아가는 후대 언젠가에는 이들이 살아있다면 독립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삶을 포기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죠. 그런 한 줄기 빛을 주냐 안 주냐에서 대단한 의미를 이미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정부가 한 일이 사실 대단히 많지만 정말 중요하게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여기 구미위원부 설치라고 있어요. 이 뭔데? 이거 보기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액션이냐면 미국에다가 요걸 설치를 해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당시에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외교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당시 이승만도 외교 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해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연해주나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상해가 외교 독립운동을 하기에 최적이다. 일제의 추적을 피하면서. 그래서 상해로 결정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뛰어나도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자격도 안 되고 그렇게는 돌아가지 않죠. 국가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외교라면 국가 형태의 대표 집단이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개인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임시정부가 한 거죠.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는 있지만 임시정부가 광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외교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나중에 군대도 창설하고 무슨 평화회의하고 어디 모임 하는 데마다 계속 사람 파견하고 계속 문서 보내고 계속해서 독립 주장하고 이거를 계속해요. 이런 것도 막 구미위원부 설치하고 프랑스에도 사람 보내고 뭐 파리에 보내고 미국에 보내고 이러면서
외교관을 육성하고 양성해서 끊임없이 외교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외국인들은 코리아라는 이름 자체를 완전히 까먹었을 텐데 우리는 포기를 안 하고 뭘 계속 했거든요. 외교 문서도 임시정부 외무부장 직인 딱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요. 영어로 써가지고 아는 거죠. 얘네 독립운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식으로 교전당치로 나중에 인정도 해줍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 열강의 국가들이 한국은 독립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제의 통치에 반발하는 액션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꾸준히 계속 끊임없이 시켜줬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액션이 바로 외교였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인터넷이 너무 발전을 해서 누구나 정보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코리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일본이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옆 동네 나라를 정벌을 해가지고 거기 식민지 통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아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잘못된 일제의 홍보 활동에 의해서. 그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뭘 하냐면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을 해요. 역사적인 자료 정리 편찬을 두어서 국제연맹에다가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가, 일본이 우리한테 어떤 만행을 저질러 왔는가,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왔는가, 이거를 소상히 사료를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요 자료집을 편찬을 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원해. 우린 나라를 일방적으로 빼앗겼어.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요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자행을 했어. 이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임시정부의 자격으로 이 자료집을 정식으로 편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막 보내는 거죠. 이거 한번 검토해달라 이러면서 중요한 활동들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런 액션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가 나올 때 사료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밑에 좀 볼게요. 44회에 나온 거 보니까 상하이와 러시아령에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로 해소하고 국내에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에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의 대표임을 인정합니다.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둘 것이니 각지의 연락이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여러 군데 우후죽순 생겼었던 임시정부들 다 해체하고 여기서 이거 하나로 통합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는 상해로 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것이니 독립선언 이후에 각지를 원만히 대표해서 설립된 역사적 사실을 살리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을 결정하는 것도 임시정부에 설립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로 결정된 이름이에요. 대한제국으로 망했죠.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 이번에 백성의 국가로 다시 흥하자 해서 대한민국으로 공화정을 표방하는 그런 국가의 체제로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지만 국내 전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의 정독성 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라는 내용이 이 사료에 나온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료를 보고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임시정부는 제대로 돌아갔을까? 돌아간 것도 있지만 문제도 많았죠. 쉽지가 않았겠죠. 일본도 추적과 방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대표회의하고 임시정부의 재정비 카테고리를 좀 볼게요. 쉽지 않았죠. 많이 무너질 뻔했고요. 거의 망할 뻔한 적도 있어요. 완전 해체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자, 국민대표회의를 볼게요. 일제 탄압으로 비밀 연락망이었던 연통지하고 교통국이 발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추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승만의 단독 행동이 문제가 돼요. 아무에게도 협의를 보지 않고 내부의 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로 선출됐었던 이승만이 미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요청을 넣은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요. 이 내용인 즉슨 국제연맹이 대한민국을 위임 통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대표들이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위임 통치가 뭐예요? 대신 다스려준다는 건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립을 주권을 되찾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승만이
자기 개인의 독단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국제연맹에서 우리 좀 대신 다스려주면 안 돼요? 이걸 건의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걸 합의를 보지 않고. 문제가 되죠. 어떤 인물들한테 이거 나라를 판 거랑 똑같은 행위 아니냐.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판 거 아니냐. 이러고 대단히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이때 임시정부를 탈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는 여기 소속될 수가 없어 하고 뛰쳐나가신 분도 되게 많았고 단체가 많이 흔들렸어요. 이게 맞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남의 나라에 굽신굽신 대신 통치해달라는 게 아니 일본의 통치를 받는 거랑 국제연맹의 통치를 받는 게 뭐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분란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나라 지금 독립운동 나아갈 방향 뭐냐 이거 혼란하다. 이거 정리하려고 회의를 해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서로 그냥 싸우는 장소만 돼가지고 결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이탈해서 임시정부가 해체될 뻔했지만 몇 명이 꾸준히 붙잡고 붙들어준 덕분에 존재는 했죠. 가늘게. 침체기입니다. 침체기. 이때 임시정부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모이고 사람도 안 모이고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 임시정부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으로 사람들에게 임시정부가 필요한 단체이고 필요하고 아직 살아있고 아주 유용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리프레시를 주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의 새로운 기운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가 상해에서 조직한 단체고요. 이 한인애국단에는 그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 이런 분들도 다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을 합니다. 192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1930년대 정도 되면 일제가 또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또 쓰게 돼요. 무력도 우리한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생각에 우리도 어느 정도의 무력은 갖추어 놓고 일본을 상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의열투쟁 같은 걸로 우리도 무력으로 일제에 뭔가를 하게 된다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일제가 이제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누구를 처단하고 폭탄을 던지고 하는 주로 그런 활동을 하죠. 윤봉길과 이봉창으로 대표가 됩니다. 한인애국단. 하지만 실제 한인애국단의 단원은 한 80명 정도 돼요. 그중에 1호, 2호 단원이 이제 이봉창과 윤봉길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의거 활동이 상당한 충격을 줬던지라 일제가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굉장히 지독하게 추적을 하게 되고 꽤 오래 머물렀던 상해를 떠나서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척 힘들었던 시기고요. 그러다가 충칭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중경인데요. 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비교적 안정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때 총사령관을 지청천 장군으로 하는 공식적인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 광복군입니다. 김구 등이 충칭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드디어 공식적인 군대를 만들게 돼요. 이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고 임시정부 산하로 군대가 있었고요. 군대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했냐?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 최고의 진공작전도 군사훈련까지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거 실행을 못했을 뿐이죠. 갑자기 이제 핵을 미국이 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실행을 못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광복을 안 시켜줬으니까 그대로 일제강점기가 지속됐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최후의 결전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될 시점이 되면은 전쟁을 일으켰었던 일본은 패색이 굉장히 짙어지게 돼요. 이제 언제 전쟁이 끝나고 망하고 항복하느냐만 남은 시점이에요. 고지가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한 희망을 품고 이런 걸 발표합니다. 건국, 강령. 이제 곧 일본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독립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립이 되고 나면 우리는 새롭게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이제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임시정부의 조소왕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삼균주의입니다. 이거에 기초해가지고 건국 강령이 발표가 돼요. 정치, 경제, 교육 세 카테고리에서 균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삼균주의입니다. 개인과 민족, 국가의 균등. 그러니까 누구도 밥 굶지 않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우유 한 병씩 매일 먹으면서
학교 교육도 똑같이 받고 누구나 참정권을 갖는 그런 국가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국가일 것이다 라고 건국 강령에다가 이거를 명시를 하는 거죠. 이것까지가 이제 임시정부의 어떤 종합적인 활동인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쪽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낯설지만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기간에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생기고 나서 임시정부는 매우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구심점과 보금자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고종의 장례 행렬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국장 모습이에요. 고종의 장례 기간 중에 일어난 가라고 하는 민족운동은 탑골공원 등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만세 시위를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였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 이것이 3.1 운동이군 이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아니죠.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진압됐던 건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거죠.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황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거는 상권수호운동입니다. 그리고 황국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그쵸? 4번이 맞는 얘기네요. 4번으로 골라주시고요. 자, 2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제암리에 와 있다. 이곳에서 일본군은 교회에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격을 가한 후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이거 실제 제암리에 무너진 불탄 집 사진이고요. 이거 스코필드죠. 카메라 지금 들고 있고요. 그러면 스코필드가 촬영했었던 제암리 사건의 현장인데 이건 왜 일어났느냐?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수원까지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제암리에 가해졌었던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3.1운동이 일어난 직후가 될 텐데 3.1운동은 1910년대가 끝나는 1919년쯤에 일어난 일이니까 연도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3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가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가 발행한 독립공채입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한 거는 임시정부밖에 없죠. 축약해서 임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공채는 대부분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발매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립한 이후에 이자를 더해서 상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의 이 독립공채가 현재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한성순보를 발행했던 거는 임시정부가 아니라 아직 조선정부가 망하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조선정부가 했었던 거잖아요. 방문국이라는 데에서 초기 개화정책 중에 하나로 신문을 발행을 했었죠.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그쵸? 외교 활동을 위해서 미국에다가 구미위원회 설치하는 거 대표적인 임정의 활동입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거는 독립협회가 하는 거죠. 대한제국 때 독립협회가 하는 거고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신흥무관학교 설립은 임정이 하는 게 아니고 신민회라는 단체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4번. 밑줄군 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머니 이 건물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정부가 상해에 있을 때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란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임시정부의 초창기 건물 중에 하나에 이 사진이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맞지 않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연통제 실시하죠. 연통제, 교통국 이런 거 있었죠. 맞는 얘기고 독립공채를 발행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거,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던 건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을 하는 거라 혼자 연도가 시기가 맞지 않네요.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너무 중요하게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1910년대, 20년대에 독립운동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하는 이 시기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3.1운동도 잘 알아두시고 이거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생겼다라는 걸 꼭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좀 세세하고 꼼꼼하게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는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그러면 임시정부 등장하고 3.1운동 직후에 그 시점이 지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동안에 1920년대의 그 활동들은 일제의 통치 방식이나 우리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